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인입니다. 오늘은 8월 5일 화요일이고요. 요즘에 쏟아지는 각종 정보들이 있잖아요. 네. 정보를 어디서 얻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SNS를 통해서 뭐래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잘못된 정보도 많이 있는데 최근에는 국세청 관련해서 또 이렇게 잘못된 정보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 정보 저도 SNS에서 봤습니다. 바로 국세청이 AI를 활용해서 전 국민 계좌를 들여다보면서 가족 간에도 이 50만 원 이상을 주고받을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뭐 이런 영상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영상의 조회수가 무려 200만 회를 넘길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국세청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힌 점입니다. 그러니까 솔깃하고 혹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올려놓으면 지금 조회수가 200만이라고 그랬죠. 네. 이게 조회수 올리려고 이러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또 의심하고 팩트 체크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분노 유발자들 그리고 머니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분노 유발자들에서는요, 이주 노동자들이 겪는 처참한 현실, 그 현실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지는 머니에서는 배당금 투자에 대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의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 아침입니다.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은 검증 때 오른 기초연금입니다. 네, 이 기초연금이라고 하면 나라에서 노인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지급하는 건데 앞으로 좀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연구원이요,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열고요,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대한 기존 모형 분석 연구 과제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구 과제가 어떤 내용이길래 통과된 것인가를 살펴봐야 될 텐데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왔던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넘겨받고 과거 방식에 오류는 없었는지 되짚어보고 향후 제도 개편에 기초자료를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는데요. 이는 곧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이 대대적인 검증대에 올랐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누가 기초연금을 받을지 결정하는 선정 기준서는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이는 노인 가구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재산을 모두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현행법은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하위 70%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정부는 매년 전체 노인의 소득과 재산 분포를 예측해서 정확히 70%에 해당하는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합니다. 바로 이 소득 재산을 파악하는 방식이나 70%에 대한 경계선을 예측하는 계산 모형 자체에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어서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기초연금 선정 기준인의 문제나 오류점이 있으면 재선정하겠다 이런 건데 그러면 제도적으로도 뭐가 보완이 되거나 하는 게 있습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이번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향후 본격화될 기초연금 제도 개편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초석이 되기 때문인데요. 단순히 현재 기준을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인구 구조와 또 사회 경제적 변화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라서는 현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일부 노인이 새로 수급 대상에 포함되거나 그 반대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향후 연구 결과에 더욱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에 대해서 변화를 예고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본격화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모닝픽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모닝픽은 전기료 폭탄 피하려면입니다. 요즘에 집에 그냥 앉아있을 때 선풍기 틀어도 열풍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에어컨을 안 틀면 안 네. 되는데 에어컨 틀고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 이것도 전기값이 얼마나 나올까 이런 걱정이 들긴 하거든요. 그 얘기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폭염이 장기화되면서 에어컨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죠. 각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도 이에 따라서 크게 늘고 있는데요. 한국전력공사 발표에 따르면요, 월 평균 280kWh의 전기를 사용하는 4인 가구가 하루 5시간 24분씩 에어컨을 사용하면
월 전기 요금은 약 11만 3,500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금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 5월 평균 요금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전기요금 급등의 핵심은 누진세 3단계 진입 여부에 달려 있는데요. 월 전력 사용량이 450kWh를 초과하면 누진 3단계에 진입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기본 요금은 1,600원에서 7,300원으로 또 1kW 시당 단가도 214.6원에서 307.3원으로 크게 오르게 됩니다. 네, 이 관건은 누진세 3단계 진입 여부인데요. 누진 구간이 좀 조정이 돼서 요금 부담이 좀 줄어든 거 아니었나요? 네, 정부와 한전은 2019년부터 7, 8월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 누진 구간을 조정해 왔는데요. 하지만 누진 3단계에 진입할 경우에는 역시 요금 부담은 가파르게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445kWh를 사용해서 2단계가 적용될 경우에 전기요금은 84,460원이지만 455kWh를 사용해서 3단계에 진입하게 되면요. 93,980원으로 약 10% 급등하게 되는 건데요. 가구 에너지 패널 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별 에어컨 사용량은 7월 160kWh, 8월은 193kWh인데요. 이를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 봄철 전력 사용량에 더하게 되면 누진 3단계 진입 여부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에어컨 켤 때마다 받는 스트레스 좀 덜하게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 팁 좀 알려주세요. 네, 요즘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 에어컨의 목표 온도는 26도에서 28도로 유지하는 게 좋겠고요. 또 선풍기나 공기순환기를 함께 사용하거나 커튼 블라인드로 햇빛을 차단하는 것이 역시 냉방에 효과적입니다. 또 한전의 요금 할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한전은 5인 이상 가구나 출산 다자녀 가구, 또 장애인이나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등에는 월 16,000원에서 2만 원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보다 전기 사용량이 줄어든 가구는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제도를 신청하게 되면 이 절감률에 따라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꽤 쏠쏠합니다. 지난해 119만 가구가 이 제도로 총 166억 원의 전기요금 감면 혜택을 받았습니다. 네,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는데 사실 이런 할인 혜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모르면 나는 놓치는 거거든요. 이거 꼼꼼히 알아보시고 똑똑하게 전기세 아껴봐야겠습니다. 다음 모닝픽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모닝픽은 사장님도 손님도 불만입니다. 네, 사장님과 손님 둘 다 만족하는 건 좀 어렵긴 합니다. 어려운 문제기는 한데요. 둘 다 불만인 건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네, 요즘에 그 민생회복 소비 쿠폰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는 시기잖아요. 바로 이 소비 쿠폰을 배달 앱에서 사용하면서 바로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민생회복 소비 쿠폰 행안부 안내에 따르면요, 배달앱 같은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배달앱의 경우에는 가게별로 대면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소비 쿠폰 사용이 가능합니다. 배달앱으로 주문할 때 만나서 결제나 현장 결제를 선택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대면 결제를 이용하면 해당 업체 사장이 직접 배달을 하거나 업체에서 따로 계약한 배달원이 배달을 하게 되고 배달앱 운영사는 플랫폼을 제공한 데 따른 수수료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대부분의 배달원들이 플랫폼 업체와 계약을 맺고 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게 배달의 경우에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문을 받아도 배달이 지연되기 일쑤고요. 이로 인해서 환불이나 악성 리뷰까지 줄줄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또 가게 배달로 주문해도 배달앱 운영사에서 가져가는 중개 수수료는 큰 차이가 없어서 이에 대한 불만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게 사장님들 입장에서는 주문이 좀 는다고 해도 배달이 워낙에 늦고 이러니까 소비자들 원성이 자자해지는 거고 또 수수료도 별반 차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만족스럽지 못한 거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선택을 했더니 주문료가 비싸졌다는 겁니다. 또 플랫폼 배달을 이용할 때 적용되는 할인 쿠폰이 있죠. 이 할인 쿠폰이 가게 배달을 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이에 대해서 한 업계 관계자는요, 배달앱 운영사가 이 가게 배달이 아닌 멤버십에 가입한 사용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려고 온라인 결제를 할 때만 적용되는 할인 쿠폰을 발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소비 쿠폰으로 배달 앱을 사용하려다가 더 비싼 음식료를 내야 되고요. 또 주문한 음식을 더 늦게 받게 되는 거죠. 이 같은 상황에 소비 쿠폰 적용 제한으로 배달 플랫폼만 이득을 보고 있다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애초에 취지는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거였는데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이렇게 불편을 겪고 있다니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네, 다음 모닝픽 전해주시죠. 네, 네 번째 모닝픽은 예체능도 영어로입니다. 근데 이거 예체능도 영어로 한 게 좀 됐어요. 아이들 예체능 하면서까지 영어로 막 네. 이러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조기 영어 교육 열풍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체능 분야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경기도의 한 놀이식 그 영어 학원에서 운영되는 예체능 과외 수업 현장의 경우에는요. 축구나 피아노, 발레 등을 매주 종목을 바꿔가면서 바로 이 영어로 배우고 있는 건데요. 이를테면 5세에서 7세 아이들이 축구장에서 공을 차는데 코치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방으로 갔다가 복귀해라, 치고 빠져라 이런 말들을 바로 영어로 진행하는 겁니다. 예체능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만큼 수업료도 비싼데요. 보통 주 2회, 3회에 월 20에서 30만 원 하는 체육 수업료가 많게는 60만 원까지 2배 이렇게 오르게 됩니다. 이런 예체능 영어 학원에 자녀를 보내는 부모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어차피 영어는 배워야 되고 그럴 거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영어에 노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바로 이런 곳에 보낸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궁금해요. 이렇게 영어를 배우면 정말 영어가 느나요? 좋아지나요? 그럴 것 같으세요? 않을 것 아닐 것 같다라는 같아서 제가 여쭤본 느낌으로 겁니다. 오시죠. 네. 막상 수업 때 사용하는 그 영어 표현을 보면 체육 때 사용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단순한 표현들이 그렇죠. 줄을 이루게 되죠. 한정적이죠. 예를 들어서 뭐 피아노나 발레의 경우에는 다시 쳐보자, 뭐 돌아보자 이런 정도의 짧은 지시문이 반복되기 때문에 영어 교육 측면에서는 그 효과가 크지 않다라는 거죠. 이 같은 현상의 전문가들은 이 피아노나 체육 같은 예체능은 언어 역량을 전제로 하는 영역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 사교육 시장이 얼마나 분화되고 상업화됐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일 뿐이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아예 애들 축구할 때만이라도 좀 한숨 좀 돌리게 좀. 그렇죠. 놀게 좀 해주세요. 우리 손흥민 선수 영어 잘한다고 전부 프리미어리그를. 에이 그러지 마. 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 픽은요. 오늘 모닝픽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네. 예. The end. 영어로 마무리하죠. 아유, 네. 고맙습니다. 손석구 평론가였어요.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날씨 전해주세요. 네, 아직까지 경남 남해안과 부산에는 비구름이 남아 있습니다. 아침까지 최대 3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리겠는데요. 다시 시작된 폭염특보 속 곳곳에 내리는 소나기를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이 한풀 꺾이나 싶었는데 다시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한낮이 되면 체감 33도에 육박하는 더위라는 건데요. 경기 북부와 영남, 전남 등 곳곳에는 폭염 경보도 발효 중입니다. 얼마나 더운지 자세한 최고 기온 보시면요. 서울이 33도, 청주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면서 다시 무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빠르게 기온이 오르며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소나기가 지납니다. 많게는 40mm 정도로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중부부터 다시 전국에 비가 시작됩니다. 수요일에는 중부에, 목요일에는 남부에 집중되겠고요. 비구름이 폭이 좁고 동서로 길어서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밀려옵니다. 해안가 접근하실 때에는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참을 수 없는 순간들 대신 분노해 드립니다. 속 터지는 현실을 파헤쳐보는 분노 유발자들. 오늘도 신인선 씨, 또 김미경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외국인 156만 1,000명 가운데 비전문 취업 비자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30만 3천 명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들의 국적은 100% 아시아였는데요. 베트남 13.5%, 중국 0.2%,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태국 등과 같은 기타 아시아 국가가 86.3%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우리 사회 곳곳의 산업 현장과 또 농어촌 등지에서 부족한 일손을 채우면서 필수 인력이 됐습니다. 코리안 드림을 쫓아서 우리나라에 왔죠. 그런데 이런 이주 노동자들의 코리안 드림은 그저 그냥 꿈에 불과한 걸까요? 와서 모멸과 멸시 그리고 폭행, 폭언, 차별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를 그야말로 견디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자주 들립니다. 자, 분노 유발자들 오늘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주시죠. 네, 오늘의 분노 유발자 주제입니다. 코리안 드림은 없다? 이주 노동자 울리는 가해자들입니다. 자, 인선 씨가 약도 고용주를 비롯해서 이주 노동자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일삼는 경우들 유형별로 또 정리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주 노동자 울리는 가해자들 첫 번째 유형부터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요, 짓밟힌 인권입니다. 인권이라는 게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말하는 건데 이주 노동자에게는 마치 그 인권이 없다는 듯 구는 가해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모두를 경악하게 한 사건이 있었죠. 네, 영상 보면서 저도 정말 크게 분노했는데요. 전남 나주 한 벽돌 공장에서 벌어진 이 사건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자, 한 남성이 벽돌 더미에 비닐로 칭칭 감겨 있습니다. 곧 이 남성을 매단 지게차가 움직이고 휴대전화를 든 동료는 이 모습이 재밌다는 듯 웃으면서 이 장면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잘못했어? 잘못했어야지. 심지어 허공에 매달린 남성을 다그치기까지 하는데요. 지게차에 매달린 이 남성, 스리랑카 출신 이주 노동자였습니다. 보기만 해도 참담한 마음이 드는데 이게 2025년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저는 분노를 넘어서 절망감까지 네. 느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사람을 저렇게 매달 수가 있을까? 저건 그냥 영화 그 조폭 영화 같은 데 나오는 그런 네. 장면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벌어진 건 지난 2월 26일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당사자인 스리랑카 출신의 30대 이주 노동자 A씨는 그 나주의 한 벽돌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 근무 3개월 차였던 A씨에게 한국인 지게차 기사가 이 동료 스리랑카 직원들을 잘 가르치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료들이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니까 A씨를 비닐랩으로 벽돌에 결박한 뒤에 마치 화물을 들어올리듯이 지게차를 들어올렸다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도 반복되는 가혹행위에 A씨는 더는 참지 못하고 전남 이주노동자 인권네트워크에 피해 사실과 영상을 제보했고 그렇게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네, 벽돌 더미에 비닐랩으로 칭칭 감기면서 또 들어 올렸잖아요. 그렇게 매달려 있으면서 얼마나 수치심이 들었을까요? 이게 사람이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참 화가 나는데 이렇게 행동한 진짜 이유가 뭐였어요? 네, A씨 역시 이 사건이 공개된 이후에 이뤄진 경찰 조사에서 내가 왜 비닐에 묶였어야 했는지 이런 인격 모욕에 대한 이유만큼은 꼭 알고 싶다라고 전했다는데요. 이 알려진 바에 따르면 A씨를 실은 지게차에 실은 상사는요. 이 A씨에게 동료들에게 일을 잘 가르치라고 했는데 A씨가 피식 웃어서 그런 행동을 했다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A씨는 본인은 웃지도 않았고 상사의 말을 이해하지도 못했다면서 당시에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른 채 그저 두렵기만 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설사 웃었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지게차에 묶어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행동이죠. 더군다나 전날 말고도 괴롭힘이 계속되었다고 하는데 대체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왜 참은 거예요? 네, 이런 괴롭힘과 폭언을 들으면서도 A씨가 그간 참아온 이유는 여자친구와의 결혼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한국에서 받은 급여로 스리랑카로 돌아가 집도 사고 여자친구와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릴 생각으로 버텼던 거죠. 그렇지만 계속되는 괴롭힘에 이 A씨의 코리안 드림은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게다가 A씨의 누나와 여자친구도 이런 인권 유린의 동영상을 보고 매우 슬퍼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저걸 가족이 또 봤군요. 네. 아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정말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본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관련 영상을 SNS에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적 문화 강국이자 민주주의 모범 국가에서 벌어진 일이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면서 소수자, 약자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폭력이자 명백한 인권 유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이 점을 악용한 인권 침해와 노동 착취가 벌어지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 적극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사건 어떻게 처리되는 걸까요? 네, 우선 지난달 25일에 전남경찰청은 이 지게차를 운전한 상사 등을 특수감금,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 이주 노동자 A씨가 이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합의서를 써줬다고 합니다. 이 전남 이주 노동자 인권 네트워크에 따르면 이 A씨는 계속 조사를 받아야 되는 것도 힘들고 가해자와 대면하는 것도 힘들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이지 용서를 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이대로 일단락이 되어버리는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합의를 했다고 해도 무죄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위법 행위에 대한 처분이 내려질 거고요. 다만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그보다 강력하게 처벌될 것이기 때문에 실형 선고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도 그 잘못까지 사라진 건 아니니까 말이죠. 네. 이번에 또 다른 건데요. 농장주 괴롭힘에 이주 노동자가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굉장히 안타깝고 또 마음 아픈 사건입니다. 올해 2월 22일이었습니다. 영광의 한 돼지 농장에서 일하던 네팔 국적의 20대 이주 노동자 B 씨가 농장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둘러싸고 사망한 B 씨가 농장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해왔다는 증언이 있었는데요.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일하다가 잠깐 앉았다는 이유로 또 말하고 있는데 웃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고 밤새 화장실에 갇히기도 했던 겁니다. 이곳 농장주는 사망한 B 씨뿐만 아니라 다른 이주 노동자에게도 폭행을 일삼았는데요. 사전에 외출 승인을 받았는데도 무단 외출했다고 트집을 잡아 정신을 잃을 때까지 아유. 이 폭력을 휘두르는가 하면 멱살을 잡거나 연필로 가슴을 찌르기도 하고 일부러 CCTV가 없는 그 사각지대로 이동해 때리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하. 정말 화가 나는 게 벽돌 공장 사건도 그렇고 돼지 농장 사건도 그렇고 이주 노동자들이 웃기만 해도 이렇게 죄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웃었다고 맞고 앉았다고 맞고 매번 이렇게 당해야만 하나요? 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이 사건은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모두 조사에 나섰는데요. 이 경찰은 동료 이주 노동자들의 증언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고 보고 이 농장주를 폭행과 강요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도 숨진 B 씨를 비롯해 해당 농장에서 일하던 이주 노동자들을 상대로 근로조건 위반과 임금 체불 등에서 조사 중입니다. 반면 농장주는 동료 간 갈등으로 B 씨가 힘들어했다면서 자신의 폭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20대 네팔 청년이 어떻게 숨지게 됐는지 그 경위, 이유 철저하게 밝혀줘야 되겠고요. 이주 노동자들이 근데 이렇게 부당하고 이 처참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네. 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이주 노동자들의 인권 유린과 관련한 이런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배경으로 고용 허가제를 지적하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우선 고용 허가제는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서 입국하면 최장 4년 10개월 동안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용허가제 비자를 받고 입국한 이 이주 노동자들은 원칙적으로 사업장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특정 업체에서의 특정한 근로 조건을 전제로 비자를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럼 일하다가 이렇게 괴롭힘이나 폭행을 당해도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이주 노동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집단 괴롭힘이나 폭행을 당한 경우라면 그 피해를 직접 입증해야 사업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장 변경은 첫 3년은 3회까지, 나머지 1년 10개월 동안에는 2회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는데요.
사업장 변경 승인을 받더라도 90일 이내에 새 일터에 취업하지 못하면 체류 자격을 잃고 강제 출국 당하게 됩니다. 이 피해를 입어도 직접 입증을 해야 하고 사업자 변경을 해도 일자리를 못 찾으면 바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주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버티는 게 답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제도나 법 개정과 관련해서 논의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인데요. 고용부 관계자는 부당한 처우를 받은 노동자가 보다 수월하게 사업장을 옮길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볼 방침이고 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업장 변경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거 검토 논의에만 그치지 말고 네.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 두 번째 유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주 노동자들 울리는 가해자들 두 번째 유형 보여주세요. 두 번째는요, 생존을 위협하는 숙소입니다. 어떤 이주 노동자분들에게는 숙소가 쉼터가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곳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숙소는 들어가면 편하게 좀 쉬어야 되는 그쵸. 공간인데 이게 뭐 목숨을 위협한다. 이주 노동자들을 완전히 방치하고 있는 악덕 사업주들 얘기 같은데 이게 한둘이 아니라면서요. 한둘이 아닙니다. 그 열악한 환경 어떤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돼지우리 한 귀퉁이 골방입니다. 가로 세로 3m 정도 되는 좁은 방에선 숨을 못 쉴 만큼 악취가 풍기고 돼지 울음소리가 쉴 새 없이 들립니다. 쓰레기로 가득한 방은 몸 하나 겨우 누울 수 있고 먼지투성이 냉장고에 먹을 거라곤 곰팡이가 잔뜩 핀 김치뿐입니다. 이곳에 살다 사망한 태국 출신 이주 노동자는 1,000마리가 넘는 돼지 분뇨를 처리하는 등의 고된 일을 10년째 해왔는데요. 이렇게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지내야 했지만 불법 체류자라 하소연도 못했습니다. 미등록 노동자들은 그 신분상의 약점 때문에 아무리 열악한 노동 조건과 환경이 있더라도 감히 그것을 개선해달라고 이야기를 사업주에게 하지를 못하지요. 아니, 최소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거 이건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사망한 태국인 이주 노동자 왜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걸까요? 네, 이 60대 태국인 이주 노동자의 죽음이 알려진 건 포천시 영북면에 있는 한 돼지 농장 인근의 야산에서 그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부터입니다. 이 돼지 농장에서 일하던 이 남성과 연락이 닿지 않자 지인이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추적하던 끝에 야산에서 그가 숨진 채 발견이 된 건데요.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건 다름 아닌 농장 주인이었습니다. 농장 주인은 뭘 숨기려고 시신을 야산에 숨겼을까요? 네, 이 농장 주인은 숙소 부엌의 바닥에 이 태국인 직원이 숨진 채 쓰러진 걸 발견했는데 이를 경찰에 알리지 않고 트랙터로 시신을 옮겨서 인근 야산에 숨겼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농장주는 이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사실이 발각될까 봐 두려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는데요. 시신을 유기할 때 농장주의 아들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렇게 이 태국인 이주 노동자의 시신은 돼지 사체와 함께 야산에 버려졌던 겁니다. 네, 10년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앞서 영상 보셨죠? 정말 처참한 환경 속에서 일만 하다가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 것 같아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 이 죽음의 원인은 밝혀졌을까요? 네, 국가수 부검 결과 건강 문제로 숨졌고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장주가 그 처벌이 두려워서 시신을 유기했다 이랬는데 이게 이제 10년 동안 저런 돼지우리 같은 곳에서 사람을 노동력을 착취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두려워서 아마 그랬었던 것 같고. 야, 이 농장주는 어떤 처벌을 받았습니까? 네, 1심 재판부는 농장주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사체 유기 과정에 함께했던 이 농장주 아버지를 도운 아들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요. 이에 검찰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를 했지만 결국 검찰의 항소는 기각됐고요. 원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네, 숨진 이주 노동자 일하는 동안 태국에는 단 한 번도 가지 못한 채 10년을 일했는데 월급이 100만 원대였다고 합니다. 이 100만 원대 월급 중에 대부분은 가족에게 아유. 보냈다고 하는데요. 너무나도 안타깝게
숨지고 말았습니다. 아, 너무 정말 음. 가슴이 아프네요. 자, 그런데요. 이주 노동자들에게 이렇게 정식 숙소는커녕 상상도 못할 곳을 숙소로 제공한 악덕 업주가 또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여수의 한 양식장 업주가 이주 노동자에게 정식 숙소 대신에 제공한 장소가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했는데요. 그 장소는 다름 아닌 바다 위의 바지선이었습니다. 하하. 보도에 따르면 이 스리랑카 출신의 한 노동자가 무려 5달 동안이나 바지선 위의 비좁은 공간에서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는 바지선에는 화장실도 없었고 음식이나 먹을 것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다하다 이제 바지선 위에서까지 살라고 하다니 정말 너무합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도 제대로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이 바지선 생활을 더는 견딜 수 없었던 이 노동자는 바지선을 빠져나와서 관할 노동청에 가서 일하는 곳을 변경해달라라고 신청을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 되려 양식장 업주가 해당 노동자를 무단 이탈로 신고를 했고요. 이에 노동청은 이 제대로 된 현장 조사 없이 업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실태조사에 나선 뒤에야 이 노동자는 겨우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주 노동자가 나 좀 살려달라고 해당 기관에 그렇죠. 찾아가서 얘기를 네. 했는데 이 악덕 업주의 편을 들어줘. 이건 절망이거든요. 네. 이거 사람이 겪는 가장 무서운 두려움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바지선에서 생활하는 이주 노동자가 여기뿐이 아니라면서요. 네, 또 있었습니다. 지난해 5월 고용노동부는 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전남 여수 고흥 지역의 가두리 양식장 사업장 107개소를 감독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27개 사업장에서 외국인 고용법,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총 28건의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이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의 경우처럼 바지선 쉼터를 숙소로 제공하는 등 입국 전에 제공하기로 한 숙소와 다른 열악한 숙소를 제공한 사례가 10개소에서 발견이 된 거죠.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이 4개소에 대해서는 고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했고요. 나머지 6개소에 대해서는 숙소를 주택으로 바꾸는 등의 시정 조치를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들을수록 제가 다 부끄러워지는데요. 한국에 온 이주 노동자들 대체로 어떤 집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걸까요? 네, 관련해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나타난 비숙련 이주 노동자의 주거 환경을 확인해 보니까요. 전체의 19.1%가 고시원,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찜질방 등 기타 거처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에 거주하는 비중도 47.3%에 달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고 보면 이주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거주 환경 네. 이것도 한번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네, 우선 지난 20년 12월에 한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가 이 영하 20도가 육박하는 한파 속에서 난방도 되지 않는 포천의 한 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다가 사망한 일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이주 노동자 숙소에 관한 제도적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1년부터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등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신규 고용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는데요.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사업주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필증을 받으면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사용해도 이주 노동자 고용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이 문제는 이것을 발급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가설 건축물의 내부 환경에 대해서는 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기숙사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주거 환경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인권과 주거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거 주거 환경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노동을 했으면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저렇게 참담하네요. 이거 한번 꼭 좀 점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자, 2번째 갈까요? 예, 세 번째 아, 유형.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입니다. 이주 노동자 울리는 가해자들 세 번째 유형 보여주세요. 세 번째는요. 여전한 임금 착취입니다. 아, 참. 일은 성실하게 하고 있는데 월급은 깎이고 미뤄지고 심지어 못 받는 일이 지금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을 했는데 돈을 못 받아. 이거 정말 억울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이 돈은 생명이나 다름없는 거거든요. 네. 이또 최근에 관련 이런 사건이 또 있었죠. 네, 지난달 23일 고용노동부 강릉지청 앞에서 필리핀 출신의 이주 노동자 A씨가 자신이 억울함을 호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노동자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23년 8월부터 강원도의 한 사업장에서 금속 구조물을 만드는 일을 해왔다는데요. 하루 10시간 이상 주말도 없이 일하면서 창고로 쓰이던 컨테이너에서 먹고 자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업주는 이 본인 사업장의 일뿐만 아니라 A씨를 차 트렁크에 태워서 인근 발전소로 내려가서 몰래 일을 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A씨가 필리핀의 아내가 수술을 앞두고 있어서 일을 그만두겠다라고 하자 이 사업주가 통장과 여권이 든 가방을 압수했고 그러자 A씨가 가방을 찾아서 달아났다는데요. 이에 사업주는 다른 직원을 시켜서 A씨 계좌에 30만 원을 입금하게 한 뒤에 허위로 보이스피싱 계좌라고 신고해서 지급정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와, 사람입니까?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보이스피싱 계좌라고 허위 신고를 하고 지급 정지를 하게 만든 건데 사실이라면 이거 진짜 너무한 처사인데 사업주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우선 A씨는 계좌 해지를 요구하러 갔는데 사업주가 오히려 세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면서 퇴직금 포기 각서의 작성까지 강요했다고 합니다. 이에 사업주는 통장과 여권은 보관을 해준 것일 뿐이고 허위 신고를 지시한 적도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주 노동자들 브로커가 있어가지고 네. 이들의 임금을 갈취해 간다 이건데 이거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악덕 업주에다가 이제 네, 브로커까지 브로커까지 있어요. 네, 등장을 했습니다. 이 농어촌 일손 부족으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인력이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 계절 근로자는 이 국내 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법무부의 승인을 받아 인력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국내에 입국을 합니다. 일하는 기간은 최장 8개월까지로 이 단기간 고용이 가능해 수요가 높은데요. 이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을 해서 중개 수수료를 떼고 임금을 중간 착취하거나 이탈 방지 명목으로 여권과 통장을 빼앗는 일, 이런 일이 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짧은 기간 한국에서 일하는 그 사이에도 임금 착취에 시달리다니 너무 짜증나는데요. 대체 이 브로커들 수법이 뭡니까? 네, 지난해 5월 필리핀 현지에서 미스터 김으로 불리면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모집하던 브로커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브로커는 필리핀 지자체를 상대로 로비까지 하면서 138명을 겨창군으로 허위 초청해서 이들의 급여를 조직적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요. 실제 급여는 월 156만 원이었지만 이면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월 82만 원만 지급하기로 하고 한국에 보낸 겁니다. 게다가 이들 중 무려 79명은 농사 경험조차 없었는데 가짜 농업종사 확인서를 만들어서 비자까지 신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게 거의 반도 넘게 떼가는 거죠? 그렇죠. 그죠? 거의 반이죠. 임금 가로채 또 자격도 안 되는 사람 이제 불러들이고 뭐 네.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점 잡아서 가로채는 건데 한국에서도 이 사기에 가담한 사람이 또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사기 범행을 공모한 공범이 있었는데요. 바로 당시 거창군에 근무하던 공무원입니다. 이 공무원의 담당 업무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업무였던 거예요. 이 브로커와 이 공무원은 과거에 필리핀에서 함께 일한 인연이 있었고 이번 범행도 사전에 역할을 맡아서 철저히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들이 사용한 수법은 이렇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월급이 156만 원으로 명시돼 있는데 월 82만 원만 지급하기로 하는 이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을 국내에 보낸 후에 이 사기에 가담한 공무원은 급여 관리 명목으로 이 근로자들로부터 통장을 빼앗고요. 월급이 156만 원이 입금이 되면 이 중 100만 원을 필리핀 현지에 있는 브로커에게 보내고 빼돌린 나머지 56만 원은 각자 28만 원씩 나눠 가졌습니다. 이 100만 원을 받은 브로커는 이 중 18만 원은 현지 로비 자금으로 쓰고요. 나머지 82만 원을 이면 계약서 내용대로 계절 근로자에게 송금했습니다. 일의 자리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철저하게 돈 계산을 했네요. 이 사람들 계산 좋아하니까
처벌도 제대로 계산해서 받아가야겠죠? 네, 그렇죠. 수사기관은 이들이 가래챈 돈이 억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조사 중에 이 브로커가 출입금 사무소 등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을 피하려고 8,400여만 원을 배우자의 계좌로 빼돌린 정황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서 다른 법률 위반죄가 추가될 수 있겠지만 우선은 이 브로커와 공무원에게는 사기죄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이고요. 사기죄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이고, 혼을 내줘야 되는데 예, 법이 이렇게 최고형을 줄지 모르겠네요. 이런 사기수법 외에도 또 임금체불, 근로자 임금체불 문제가 계속 급증하고 있다고 그래요.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2025년에 어떻게 아직도 이런 일이 있는지 참 답답하기만 한데요.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임금 체불액은 무려 291억 8,8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5%나 급증했다고 합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임금 체불액은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도 채 되지 않은 영세 사업장에 집중됐는데요. 전체 체불액 중 이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액은 258억 500만 원으로 이는 전체의 88.4%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일을 하고 그에 합당한 임금을 받는 건 당연한 건데 이게 당연한 게 지켜지지 않는 거잖아요. 이렇게 일하다가 뭐 월급을 제대로 못 받으면 변호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죠? 이럴 경우에는 이주 노동자가 임금 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할 수도 있고요. 사업주를 상대로 급여 지불 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109조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저랬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른 나라 가 저렇게 그쵸. 일을 하고 네. 거기서 달러 벌고 돈 벌어서 우리나라의 가족들한테 송금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조금 사라진다고 해서 저게 웬일입니까?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고. 근데 약자한테 강한 정도가 아니고 아주 약자한테 잔인하게 구는 이런 행태는 정말 엄벌해야 되고요. 이분들이 그 나라로 돌아가면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아이 속상합니다. 김미경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13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돈 얘기 좀 하겠습니다. 뭐니 뭐니 시간입니다. 네, 뭐니 분위기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올해 상반기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 10억 1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4천억 54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했을 때 무려 2배 넘게 늘어난 금액인데요. 여기에 최근 정부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 배당금 투자가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면 고배당 ETF로 나 월급 받아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네. 배당을 받아서 월급만큼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오늘 이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주식 투자하다 보면 그 배당금이 입금됐다 이런 메시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보너스야 하면서 잠깐 기분 좋고 말았는데 이 배당금이라는 게 잘만 굴리면 정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뭔가 돈이 될 수 있나 봐요. 네. 그렇죠. 뭐 배당금 들어오는 거 확인은 하는데 이 배당금이 대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확인이 제가 할 수가 있는 건지 네. 왜 부풀려지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거든요. 네. 오늘 소장님의 배당금 스토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아마 그 해외 ETF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제 정도의 배당금 조금씩 들어왔을 겁니다. 이 배당금은 기업이 이익을 냈을 때 그 이익을 그 기업의 주인들에게 나눠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주주라는 게 주식을 사고 있다는 게 그 회사의 주인이라는 거고 회사의 수익이 났으면 이 주인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보유자한테 주는
이거는 수익 배당이다, 수익을 나눠주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회사가 1년 동안 혹은 뭐 반기나 분기 동안 번 돈을 이게 잘게 쪼개가지고 주주총회를 거쳐가지고 이사회에서 얼마를 지급해줄지 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승리에 나게 되면 배당금을 지급해줍니다. 그럼 나한테 주주한테는 얼마가 들어오느냐? 그냥 내가 가진 주식 수 곱하기 회사가 정한 한 주당 배당금 이게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 주당 500원을 주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났다. 그러면 내가 100주 갖고 있으면 100주 곱하기 500원 해서 5만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회사의 주식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그 배당을 다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제가 회사의 주인, 주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년 내내 그 주식을 갖고 있어야만 주주는 아닙니다. 이 배당 기준이라는 날짜가 있어요. 요 날짜에만 주식을 들고 있으면 1년 내내 들고 있지 않아도 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날짜에 주주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배당을 해주는 그 배당 기준일이 가까워지면은 주가가 살짝 오르는 경향이 있고 요 날짜가 지나면 주가가 쑥 빠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회사가 항상 배당을 해주는 건 또 아니에요. 이익이 났다고 해서 반드시 나눠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음을 위해서 뭐 재투자를 위해 남겨둘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받는 배당금은 사실 소득이잖아요. 모든 소득엔 또 세금이 있고 이 배당금에도 15.4%의 배당소득세를 떼고 나머지를 입금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한다고 해서 배당금을 뭐 100%다 받는 건 아니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배당금 투자에 관한 내용 알아볼 텐데요.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궁금증 톡방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남편, 오늘 몇 시 퇴근가? 나 6시 땡하면 바로 퇴근 가능하지. 그럼 우리 퇴근길에 만나서 고기 먹을까? 갑자기 어디서 돈이라도 생겼어? 눈치는 또 빨라요. 아이, 주식 배당금이 꽤 들어왔더라고. 그럼 소고기 가능? 불가능. 아니, 보니까 남들은 그 배당금으로 왜 식비 정도가 아니라 뭐 한 달 월급을 벌더라고. 한 달 월급? 내 퇴사의 꿈이 배당금으로 이루어지는 건가? 뭐래. 됐고, 진지하게 우리도 배당금 투자 좀 알아볼까? 이렇게 배당금 투자가 제2의 월급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네. 배당금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네, 저도 꿈이다. 관심이 가는데요. 네. 일단 이 배당금 투자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대체 뭘로 어떻게 한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소장님. 네, 주식만 갖고 있으면 마치 월급처럼 배당금이 들어와 이거 불로소득 같은데라는 기분이 들 텐데요. 이 몇 가지 포인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고배당주,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해주는 주식에 투자를 하는 전략입니다. 통신이라든가 금융, 정유 이런 산업처럼 전통적으로 좀 배당금을 많이 주는 산업들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특히나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만을 골라가지고 투자를 하는 고배당주 전략이 일단 기본적으로 통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배당 일정을 잘 파악해가지고 그 배당금을 받는 주기를 좀 촘촘하게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금은 보통 우리나라 기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뭐 연말에 연초에 이렇게 몰아서 주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것들이 조금 바뀌고 있어요. 또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분기나 반기 단위로 배당을 해주는 기업들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분기마다 배당을 해주는 기업들이 있는데 뭐 1, 4, 7, 뭐 11월 이렇게 배당을 해주는 기업이 있고 또 2, 5, 8, 11월 이렇게 배당을 해주는 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런 기업들의 주식을 다양하게 갖고 있으면 매달 다른 각자의 기업에서 이 배당금이 나오도록 이렇게 설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배당금을 마치 월급처럼 받을 수도 있고 나 이런 거 복잡해라고 한다면 월 배당을 해주는 ETF 상품에 투자를 하게 되면 월급처럼 소소한 배당금을 꾸준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배당금을 언제 어떻게 받게 될지 설계하는 그런 재미도 있을 거고 그런 걸 모르겠으면 ETF 상품도 있다 네. 이런 말씀인데 또 방법 알려주세요. 네, 세 번째 방법은 바로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월급처럼 나오는 배당금 지금 이 토크에서 나온 것처럼 그걸로 소고기를 사 먹고 외식을 해도 좋지만 당장에 필요한 돈이 아니라면 이걸 또 재투자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당금이 이번 달에 한 10만 원 들어왔다. 그럼 이걸 소비하지 않고 바로 다시 그 배당주를 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럼 몸집이 불어나겠죠. 그만큼 보유하는 주식수도 늘어나게 되고 나중에 원금이 점점 늘어나면서 배당금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경기 방어적인 산업에 장기 투자하는 전략인데요. 고배당을 해주는
주는, 그러니까 배당금을 많이 주는 주식도 좋지만 안정적인 배당이 좋잖아요. 네. 우리가 회사를 다닐 때도 월급을 많이 드릴게요 하는데 한 1, 2년 고용하고 잘리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길게 가늘고 길게 오래 주는 회사가 더 안정적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변동성이 낮은 산업들의 배당주를 투자를 하시는 방법이 있어서 이렇게 장기 보유 전략을 쓰게 되면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정리가 딱 되는 게 그 미국물 좋아하는 저 같은 네. 서학 개미라고 하죠. 네. 이 서학 개미들은 포트폴리오 잘 짜서 배당금 매달 잘 들어오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뭐 좀 소장님 같이 약간 안정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 딱 봤을 때 마지막 방법이 좀 좋을 것 같아요. 부침이 좀 덜한 투자를 하고 싶다. 긴 시간 동안. 네. 오. 그러면 뭐 마지막 방법 재투자를 방어적으로 다시 가져가면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윈선 씨가 아주 이제 뭐. 소장님 못지 않아요. 그러네. 정리도 딱 해주는데, 근데 저는 방금 그 고배당주, 전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네, 그 말에 솔깃했는데. 많이 주는 거. 네, 근데 많이 주는 거 이게 네. 뭔가 따로 뭔가 분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고배당주라는 게? 뭐 고배당 종목, 고배당 투자 상품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이런 건 고배당입니다라고 정해놓은 기준 같은 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배당주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배당 수익률이란 건 뭐냐? 쉽게 얘기해서 회사의 이익 중에 얼마만큼의 배당을 해주느냐, 그걸 많이 해주는 거, 요걸 이제 숫자로 나타낸 건데 한 주당 배당금을 현재의 주가로 나눈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한 주당 배당을 100원 해주는데 만약에 현재 주가가 10,000원이다. 그럼 100원 나누기 10,000 하면은 1%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 주식의 배당 수익률은 1%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배당금도 매번 변하고 이 시세도 매번 변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당 수익률도 계속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배당 수익률이 한 평균, 시장 평균보다 좀 높거나 아니면 한 4에서 5% 정도 되면 고배당주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투자 전에 내가 투자하는 그 주식 종목이 이게 고배당주인지 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배당을 얼마 해줄지는 올해가 지나가 봐야 알잖아요. 근데 뭐 작년, 재작년에 얼마나 배당을 해줬는지는 얼마든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증권사에서 우리가 주식 거래하는 HTS, MTS 이런 프로그램 들어가시면 다 조회가 가능하고요. 더 쉬운 방법은 이 포털 사이트에 요즘에 증권 정보를 다 게시를 해놓고 있어요. 배당 관련 항목이 따로 이제 명시가 되는데 여기서 배당 성향이라든가 배당 수익률들을 미리 다 조회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소장님 앞에서도 언급을 했는데 네. 배당금 투자할 때 고배당 ETF 얘기가 빠지질 않거든요. 네. 고배당 ETF는 주식 투자랑 뭐가 좀 다릅니까? 약간은 다르지만 뭐 본질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배당 ETF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고배당주를 다 한꺼번에 담아서 어떤 바구니에 모아놓고 투자를 하는데 ETF라는 건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돼서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펀드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금융상품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배당주 ETF 하나에 딱 투자를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그 ETF가 투자하고 있는 여러 가지 수십 개의 고배당 종목들에 투자하게 되니까 소액으로 분산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직접 고배당주에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래 배당을 많이 해주는 주식이 뭐가 있는지 일일이 하나하나 다 찾고 또 한 10개 종목이 있는데 각각 10만 원씩이라고 한다면 100만 원이라는 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ETF 한 종목만 사게 되면 내가 고민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분산해서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고 또 소액으로도 분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고배당 ETF에 투자를 하면 시간과 노력을 좀 덜 들이고 확실하게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또 ETF마다 뭐 분기마다 배당을 해주는 ETF 있고 또 요즘엔 월 배당을 해주는 ETF들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인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투자를 하시게 되면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 고배당 ETF 확실한 장점이 있네요. 네. 근데 장점만 있는 건 아닐 거죠. 그렇죠. 단점도 있죠. 맞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ETF에는 누군가 이제 펀드를 운용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수고비, 운용 수수료, 보수가 있는데요. 그 ETF마다 다릅니다. 뭐 연 0.1에서 많게는 0.5%까지 떼는 ETF들도 해외에는 상장이 되어 있는데 이게 투자자가 나중에 뭐 따로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그 ETF 내에서 그 수수료나 보수가 차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운용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보자면 그 수수료만큼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ETF는 여러 종목에 분산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소한 한 10개 종목 이상의 분산을 하게 되는데 분산이라는 거는 안정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큰 수익을 낼 수는 없다는 또 그쵸. 단점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개별 고배당주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이 배당 수익률이 실제로는 조금 더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은퇴하신 분들은 다달이
월별이 돈을 받다가 이제 월급 같은 게 끊기니까 네. 그래도 계속 월별로 들어오는 돈이 좋거든요. 근데 고배당 ETF 중에 월별로 받는 게 아까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네, 그거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이런 거 월배당 ETF 요즘에 포털 검색창에 찾으면은 그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요. 이 월배당 ETF라고 검색하셔서 이 투자를 하셔도 되고 보통 이제 배당금은 1년마다 나오지만 뭐 분기마다 뭐 반기마다 나오는 이런 이 종목들을 골라가지고 ETF에 담아놓은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마다 나오는 배당금을 받아다가 뭐 쪼개가지고 한 달마다 한 번씩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ETF 안에는 여러 종목들이 들어있어서 그 종목들에서 나온 배당금을 조금씩 합쳐서 바구니에 넣어놨다가 우리한테 나눠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배당금 투자의 세계 참 다양한 방법들이 있네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배당금 투자에 관한 또 다른 궁금증 톡방 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신 선생, 나야 뭐 잘 지내는데 지난달부터 백수가 됐다면서? 은퇴하니까 뭔가 허전하네. 당장 돈도 걱정되고 이 선생 요즘 뭐 투자하는 거 없나? 나야 뭐 연금 나오는 걸로 그럭저럭 살아. 우리 인선이가 배당금 투자가 꽤 괜찮나 봐. 아니 그래? 우리 예인이는 세금 폭탄 맞는다고 조심하라 그러던데. 그거 뭐 세금 줄일 방법은 없는 건가? 글쎄, 그거 잘 좀 알아보고 해. 우리 나이에 이제 어디 큰 돈 날리고 이러면 노후 완전히 망치는 거야. 늙음하게 집에서 쫓겨나면 안 되지. 조만간 얼굴이나 봐. 야, 인선이와 예인이의 조언이 좀 달랐습니다. 예인이의 조언이 맞을지. 근데 이 배당금 이익만 생각했지 세금은 또 생각을 못했거든요. 네. 세금이 얼마나 또 어떻게 붙는 거예요? 앞서 배당금에는 15.4%의 세금이 붙는다. 요거는 증권사에서 떼고 우리한테 나머지를 주니까 신경 쓰실 필요는 없는데요. 이 연간 배당 소득과 다른 이자 이런 소득을 다 합쳤을 때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얘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해가지고 2천만 원 초과하는 분을 다 다른 소득, 뭐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이런 소득과 다 더해가지고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율로 과세를 하거든요. 종합소득세율은 가장 높은 구간이 45%,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49.5%니까 절반이 세금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배당이랑 예금 이자로 연간 한 2,500만 원을 벌었다라고 한다면 2천만 원 초과했잖아요. 그러면 그 초과한 500만 원이 다른 소득과 합쳐져 가지고 높은 세율로 부과가 되니까 뭐 연봉이 높으신 분들은 높으실수록 세금이 더 많이 나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2,500만 원, 500만 원 오면 뭐 최고 한 높은 분들은 45에서 50% 정도 그 정도는 나갈 수 있어요. 세금 폭탄 막는 거네요. 세금 폭탄. 와. 야,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면서 또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머릿속이 살짝 꼬였거든요. 네네. 네, 이거 정리하면서 한번 풀고 갈게요. 네네. 자, 일단 배당금에는 무조건 15.4%의 세금이 붙고 이건 이미 나한테 입금이 된 순간 다 떼고 들어온 거죠. 네. 근데 여기서 또 포인트 하나 중요한 건 금융소득 전체가 2천만 원이 넘어가면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초과분에 대한 세금이 또 붙는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나중에 5월에 다시 신고를 하고 다른 소득과 합쳐가지고 다른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세율로 세금을 더 내야 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 배당금이 또 자영업자냐 아니면은 뭐 직장인이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달라집니다. 세금은 똑같은데요. 건강보험료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금융소득에 대해서 연간 1,000만 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 이걸 기준으로 봐요. 1,000만 원을 단돈 1원이라도 초과하면 전액 소득으로 보고 초과하지 않으면 아예 소득으로 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1,000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 이 소득으로 평가가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그런데 이게 직장가입자냐 지역가입자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월급으로 받는 급여 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지역가입자, 그러니까 자영업자라든가 프리랜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그냥 전체 소득으로 포함이 되게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간 똑같이 한 3천만 원 정도의 배당금을 받더라도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초과분인 1,000만 원에 대해서만 이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지만 지역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3천만 원 전액이 다 소득으로 환산돼서 이에 8% 정도에 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스튜디오에 계신 분들 우리 모두 지역가입자 아니겠습니까? 네. 프리랜서 분들.
우리 배당금 수익 얻으려다가 건보료 상한가 칠 뻔했네요. 그러니까요.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맞습니다. 모두가 바라는 건 단 하나죠. 배당금은 많이 받고 네. 세금은 좀 줄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소장님 이거 아예 불가능한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뭐 일단은 배당금은 많이 받고 세금은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 연간 2천만 원을 넘기면 안 되는데 세금 좀 줄이고 싶다고 일부러 배당금을 적게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ISA 계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ISA 계좌 소장님한테 네. 절세가 된다라고는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죠? 자, 일단 이 ISA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개설을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증권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중개형 ISA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중개형 ISA는 그 안에서 내가 펀드라든가 ETF 주식들을 직접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ISA로 그럼 배당소득세를 어떻게 줄일 수 있냐? ISA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이 3년 별도로 정한 방식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를 하거든요. ISA를 만들고 나서 만 3년이 지나가고 나서 해지를 하게 되면 그때 가서 총 발생한 수익에 대해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소득 종합과세처럼 다른 뭐 소득이 많아진다고 해가지고 합산해서 높은 세율로 매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딱 요것만 볼게 그리고 그 세율도 9.9%로 해줄게 이렇게 정해놓은 금융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그 ISA를 투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일단 받을 때는 15.4%의 세금을 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받아서 바로 재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장점도 있고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 원 그리고 세금을 공제해주는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는 아예 세금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배당금 투자 뭐 이런 거 하려면 ISA 계좌를 만들어 두는 게 확실히 유리하겠네요. 필수입니다. ISA는 필수. 사실 안 만들 이유가 없는 계좌이기 때문에 만약 없으시다라고 한다면 바로 이제 증권사에서 만드시면 되는데요. 아직 장점이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자, 바로 여러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다. 그러니까 손익통산, 손익을 상계하는 그런 방식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ETF에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1,000만 원을 배당으로 벌었는데 그 해외 ETF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500만 원 손해를 봤다. 그럼 실질적인 수익은 플러스 1,000만 원, 마이너스 500만 원 해가지고 내 수익은 500만 원이잖아요. 보통 일반적인 금융상품에서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손실난 부분은 신경 안 쓰고 수익난 1,000만 원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데 ISA는 이렇게 수익이 1,000만 원, 손실이 500만 원 그러면 순수익은 500만 원이니까 이 500만 원에 대해서만 실제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세하는 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초과분은 저율과세를 한다는 거죠. 다만 이제 ISA는 이렇게 좋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납입 한도 그리고 그런 뭐 가입 조건 같은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2천만 원, 최대 5년에 1억 원까지만 납입을 할 수가 있고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그 3년 이상을 투자하실 수 있는 좀 중장기 투자를 하실 수 있는 분에게 적합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배당금 관련해서 더 주목이 쏠리는 이유 중 하나가 정부가 내놓은 2025년 세제 개편안 내용 중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배당소득은 방금 계속 얘기를 해주셨는데 분리과세가 붙는 건 뭐죠? 이게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 앞서 이 최대 소득이 많으면 45% 지방세 포함 49.5%까지 세금을 매길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종합과세를 적용하게 되면 세율이 높아지니까 그 회사의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계신 최대 주주 이 회장님들 이런 분들한테 배당을 해주게 되면 세금이 너무 높아서 회장님 입장에서는 배당이 싫을 수 있어요. 그러면 기업이 배당을 꺼려하게 되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분리과세는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고 다 따로 별도로 우리가 세금을 적용하게 해줄게요. 그래서 좀 배당도 좀 많이 해줄 수 있게끔 하고 그렇게 되면 투자자들도 이 기업에 투자하면 배당을 많이 해주네. 그래서 투자자도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핵심 내용이 뭔지 그거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핵심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작년하고 비교해서 현금 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만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5% 이상 배당이 증가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배당도 많이 해줘야 되지만 기존에 적게 해줬다면 앞으로 많이 해주는, 많이 하려고 노력해주는 기업에 해당이 돼야 되는데요. 현재 2,500개 정도의 상장사 가운데 14%인
350여 개가 이 요건을 충족할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당 기업의 투자자 배당 소득에는 2천만 원 이하는 14%, 지금 뭐 지방세 포함하면 지금과 동일하게 과세를 하고요. 2천만 원에서 3억 원까지는 20%, 그리고 3억 원 초과 시에는 35%로 적용을 하자. 이런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국내 투자자는 물론이고요. 해외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말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외 다른 기업들과 국내 상장 기업을 비교를 해봤을 때 뭐 비슷한 업종, 비슷한 실적을 내고 있는 기업인데 여기는 이상하게 주가가 좀 싸네. 한국은 왜 이렇게 싸지?라고 하는 게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로는 우리나라의 이제 낮은 배당 성향, 그런 것도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배당 성향은 약 20에서 26% 수준. 그러니까 100만 원의 순이익이 났다면 한 20만 원에서 26만 원만 배당금으로 나눠줬어요. 그 정도면은 그래도 많이 해주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심각합니다. 이게 선진국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려 40%, 옆 나라 일본은 36%, 영국은 45%, 이 대만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57%를 배당을 해줘요. 우리나라 20에서 26%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미국하고 일본의 은퇴자들이 배당주에 투자해서 배당금으로 생활비를 한다, 이런 게 사실 괜히 나온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그 배당을 좀 적게 해주다 보니까 매력이 좀 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배당 성향을 높이고 나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들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제 해외로 눈 돌린 국내 투자자들의 자금을 다시 국내로 돌리기 위해서는 이런 세금뿐만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체계까지 좀 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앞으로 영향을 어떻게 미치게 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배당소득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 문제 말고 또 투자자가 유의할 점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뭐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건강보험료의 문제입니다. 직장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연간 배당금이 2천만 원을 넘기 전까지는 사실상 건강보험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그리고 초과분에 대해서, 넘더라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라든가 특히 피부양자, 소득이 없어서 직장가입자에 얹혀있는 피부양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넘게 돼서 소득으로 다 잡히고, 그렇게 돼서 국민연금과 합쳐져가지고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러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소득과 재산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받아서 은퇴 생활을 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건강보험료만 많이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은퇴 이후에는 배당 투자가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배당 투자도 알면 알수록 참 따져볼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배당 투자에 관련된 내용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볼게요. 보여주세요. 네, 배당 투자, 먼저 이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 직접 투자할 수도 있는데요. 통신이나 정유, 금융처럼 전통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산업군 중에서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정기적으로 현금 흐름 확보도 가능합니다. 또 분산 투자라든가 편리함이 좀 중요시 된다면 ETF도 괜찮은 선택인데요. 운용사가 종목을 알아서 관리해주는 대신에 운용 수수료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또 매달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미국 기업의 분기 배당 일정에 맞춰서 종목을 조합하거나 아니면 귀찮다, 나 이거 복잡하다 그러면 월배당 ETF라는 상품을 활용해가지고 매달 현금 흐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세금 줄이시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일반 계좌에 투자하지 마시고 ISA 계좌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ISA 계좌에서 투자하시면 순이익 200만 원, 그리고 서민형은 400만 원까지는 아예 비과세고 초과분도 9.9% 낮은 세율로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 배당 투자는 건강보험료 문제를 꼭 고려하셔야 되는데요. 특히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까지 포함한 전체 부담을 따지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배당금 투자 관련해서 알아봤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 ISA 계좌라는 게 있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 의료보험하고 연동돼서 어느 게 더 좋은지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하시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지금 날씨 어떤가요?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서울 상암동은 구름만 간간히 지나면서 맑은 하늘과 함께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부산과 경남 남해안, 제주를 중심으로는 비구름이 남아 있어서요. 최대 3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리다 오전이면 그치겠습니다.
그친 뒤에도 전국이 종일 흐린 가운데 습도가 높아서 꿉꿉하겠고요. 현재 서울의 체감 온도는 28.3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이 한풀 꺾이나 싶었는데 폭염특보가 다시 발효됐습니다. 경기 북부와 영남, 전남을 중심으로는 폭염 경보까지 발효 중인데요. 이들 지역에서는 한낮에 체감 33도 안팎까지 오른다는 겁니다. 얼마나 더운지 자세한 최고 기온 보시면요. 서울이 33도, 청주 34도, 대구가 35도까지 올라서 다시 무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빠르게 기온이 오르다 보니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최대 40mm 정도로 요란하게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중부를 시작으로 전국에 다시 비가 내립니다. 수요일에는 중부에, 목요일에는 남부를 집중적으로 내릴 텐데요. 이번 비는 비구름의 폭이 좁고 동서로 길게 이어져 있어서 짧은 시간 동안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는 강한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해안가 접근하실 때에는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올 때 아주 무덥다는 느낌은 네, 아니었어요. 그렇죠.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조금 떨어진 것 같은데 오늘도요 일부 지역에는 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날씨 정보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의 세상 Save next channel A